식물의 관점 6. 지구에 처음으로 꽃이 피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식물학 버전은 꽃이 먼저냐 씨가 먼저냐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식물학 용어만 정리해도 금방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씨는 씨앗이라고도 하고 종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씨를 맺은 식물을 종자식물이라고 합니다. 종자식물은 씨를 보호하는 씨방의 유무에 따라 다시 겉씨식물과 속씨식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씨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씨방이라는 조그만 방에 꼭꼭 숨어있는 게 속씨식물인 거죠. 그런데 속씨식물은 꽃이 피기 때문에 개화식물 또는 현화식물이라고도 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갖게 된 것 같은데 여기서는 주로 꽃식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 맘 같아서는 방금 종자식물도 그냥 씨식물이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이건 자제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꽃이 먼저냐 씨가 먼저냐의 대답은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씨에는 겉씨와 속씨가 있는데 꽃이 피는 식물만 속씨식물이니까 꽃식물은 씨식물의 부분 집합입니다. 따라서 겉씨식물이 속씨식물보다 먼저 진화했다면 당연히 씨가 먼저고 꽃이 나중입니다. 다음은 넌센스 퀴즈입니다. 씨를 만드는 종자식물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은 뭘까요? 당연히 씨와 관련된 말이지만 이상한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답은 씨를 말려버리겠다입니다. 이 말은 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합니다. 앞에서 물에서 살던 식물이 처음 육지에 올라오게 한 중요한 혁신이 배와 포자라고 했죠. 하지만 최초의 육상식물은 여전히 물이 없으면 번식하기 힘들었습니다. 정자가 난자가 있는 곳까지 물이 있는 곳을 따라 헤엄쳐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끼류와 고사리류는 지금도 완전히 물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형태가 씨입니다. 이는 현재까지의 식물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약진 중 하나였습니다. 씨란 잎이 변형되어 다시 한번 암배우체를 감싼 형태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아주 단단한 껍질로 바뀌는데 은행이나 잣 등의 껍질을 생각하면 됩니다. 게다가 씨 속에는 배뿐만 아니라 배젖이 있어 배가 자랄 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방금 씨를 말린다 라고 했지만 사실상 씨가 마를 새가 없는 거죠. 은행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을에 악취가 나는 은행 열매를 본 적 있으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겉을 감싸고 있는 육질을 벗기면 단단한 씨가 나옵니다. 사실 이때의 바깥 육질은 우리가 보통 부르는 열매는 아닙니다. 열매는 대개 꽃식물의 씨방이 변해서 만들어지는데 은행의 경우 씨의 껍질이 변해서 생긴 거니까요. 하지만 일상에서는 모두 그냥 열매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은행 열매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동물이 이것을 먹으면 열매는 소화되고 단단한 씨앗은 소화되지 않고 땅에 떨어져 번식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과거에는 이렇게 악취가 나는 은행을 먹어 이를 번식시키는 동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씨는 포자 시스템보다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지구를 지배하고 있던 양치식물들을 제치고 새로운 지구의 지배자로 군림합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겉씨식물의 출현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식물의 1차 육상 정복이라 얘기했던 거죠. 그렇다면 속씨식물, 꽃식물의 출현은 왜 그리 중요했을까요? 겉씨, 즉 겉에 있던 씨가 속씨, 즉 씨방 속으로 들어갔을 뿐인데 말이죠. 물론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새끼에게 배라는 옷을 입히고 씨라는 이불로 싸서 아늑한 방에 누인 격이니 장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성서의 모세 이야기에서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질 때 그 어머니가 아기 모세에게 옷을 입히고 담요로 싸서 바구니에 담은 격이죠. 여기서 더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잠깐 꽃에 대해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정할 때 필요한 암술과 수술 외에 꽃잎이 있는 경우를 보통 꽃이라고 합니다. 앞 영상에서 풀과 나무를 구분할 때 보면 안다 라고 했는데 꽃의 경우는 그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먼저 간단한 질문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은행나무나 소나무 꽃을 본 적이 있나요? 은행나무 꽃은 이렇게 생겼고 소나무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겉씨식물의 생식기관으로 꽃잎이 없으니 엄밀한 의미에서는 꽃이 아니라 배우체입니다. 난자나 정자를 담고 있는 기관인 거죠. 그럼 소나무 꽃가루, 즉 송화가루는 뭐지?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자에서도 분명 꽃 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한 나무에 수꽃과 암꽃이 핀다고 말합니다. 수꽃에서 날리는 노란 송화가루가
암꽃에부터 솔방울로 자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그냥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표현일 뿐 엄밀히 말하면 방금 소나무에 관한 얘기에서 꽃이란 말은 모두 빼야 합니다. 은행나무와 소나무 모두 거시 식물이기 때문에 생시세포를 만드는 것은 엄밀히 말해 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이를 꽃이라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사실 꽃의 본질은 꽃잎이 아니라 암술에서 씨방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꽃잎은 이런 배우체와는 별도로 번식을 위해 잎이 변형된 특수기관입니다. 움직일 수 없으니 곤충이나 새와 같은 동물을 이용해서 꽃가루를 널리 퍼뜨리려는 전략인 거죠. 이때 아름다움과 향기, 먹이 등 모든 가용자원이 총동원되는데 주로 아름다움과 향기를 담당하는 게 꽃잎인 거죠. 게다가 꽃잎은 종종 벌과 나비 등 수분 매개 곤충이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의 역할도 합니다. 수정이 끝나면 꽃이 지고 씨방 속에서 씨가 자랍니다. 그렇다면 씨방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됩니다. 이 열매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당연히 씨를 퍼뜨려줄 동물을 위한 겁니다. 씨 속의 배젖이 새끼를 먹일 양분이라면 열매는 새끼를 실어 나를 동물의 먹이인 거죠. 정말 엄청난 번식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씨 얘기를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씨는 사실상 잠을 자는 상태입니다. 생명의 활동을 멈추고 휴면하는 상태인 거죠. 이건 역시 포자에 비해 씨가 가진 중요한 장점입니다. 포자는 바로바로 번식해야 하지만 씨는 번식할 적절한 시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잠을 자며 때를 기다리는 전략인 거죠. 이러한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1960년대 고고학자들이 고대 이스라엘 정착지에서 발굴한 대추야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2000년 전의 대추야자였다고 합니다. 이 씨앗이 박물관 직원들에 의해 2012년 싹이 돋아 3m의 높이까지 자랐다고 합니다. 2000년 동안 잠들었다 깨어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산 나무, 무드셀라 소나무처럼 무드셀라 대추야자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씨는 식물이 발명한 최고의 서바이벌 키트입니다. 과거 찰스 다윈은 꽃을 지독한 미스터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중생대 백악기 꽃식물의 대폭발 사건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중생대 꽃식물의 대폭발은 고생대 캄브리아기 대폭발과 함께 그를 당황시켰던 진화에 관한 최대의 수수께끼였습니다. 실제로 꽃식물의 적응 능력은 상상 초월이라 모든 육상식물 종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알려진 40만 종 가까운 육상식물 중 35만 종이 넘으니까요. 꽃식물이 이처럼 성공한 이유 중 하나는 앞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곤충이나 새와 같은 수분매개 동물과의 공진화입니다. 꽃과 동물이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발전한 거죠. 그 둘 간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 서로 가장 소중한 것을 교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 뭘까요? 유전자입니다. 이를 유전자 수평 전달이라고 하는데 곤충의 장내 미생물에서 식물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식물의 유전자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곤충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식물이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동물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아름다운 꽃이나 맛있는 열매를 위해 식물을 키웁니다. 식물은 더 예쁜 꽃과 맛있는 열매를 기꺼이 생산하고 인간은 식물이 원하는 대로 이를 정성껏 돌봅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대사처럼 서로를 길들이는 과정인 거죠. 꽃식물이 성공한 또 다른 이유는 작은 크기라는 단점을 빠른 생장과 번식이라는 장점으로 승화시켰다는 겁니다. 개체가 아닌 종의 번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오래 산다는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빨리 죽고 새로운 형질의 후손을 빨리 만드는 것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데 훨씬 좋은 전략인 거죠. 바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의 핵심 전략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바이러스의 경우는 1년에도 두세 개씩의 돌연변이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따라올 자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명이 짧은 꽃이 나무보다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꽃식물에도 나무가 있고 대개의 화렵수는 꽃식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꽃식물의 평균 수명이 훨씬 짧습니다. 세 번째는 최신의 연구 결과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가설 단계입니다. 꽃식물의 짧은 수명이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죽고 쉽게 썩는다는 얘기죠. 토양이 비옥해지면 그 흙에서는 식물이 더 많이, 더 잘 자라게 되고
그 결과 더 많은 죽은 식물들이 다시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를 유식한 말로 양의 피드백골이라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여러 증거로 볼 때 꽃식물의 이런 팽창세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대 북부 산림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침엽수인 소나무과 식물이 화렵수인 참나무과 식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 그 사례 중 하나라는 겁니다. 방금 속시식물은 35만 종이 넘어 전체 식물종의 90%가 넘는다고 했죠. 거치식물은 1000종 남짓에 그치며 세계 침엽수의 3분의 1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꽃식물은 환경이나 기후 스트레스에도 강해 과거 대멸종 사태나 기후변화 등에도 그 다양성이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윈의 지독한 미스터리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습니다. 꽃식물이 이렇게까지 성공한 이유는 동물과의 공생을 통한 효과적인 꽃가루 바지, 짧은 수명으로 환경에 민첩하게 적응하는 전략, 빨리 죽고 썩어 후손에게 자신을 양분으로 제공하는 전략, 환경 및 기후 스트레스 등에 잘 견디는 능력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지금 다윈이 살아있다면 과연 이 정도 설명에 만족했을까요? 자, 이제 이 영상의 기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꽃은 대체 언제 처음 피었을까요? 2015년에는 1억 3천만 년 전에 꽃 화석이 발견되었고 2018년에는 다시 1억 7,400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화석이 발견된 곳이 중국 남경 근처라 남경화라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꽃의 기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로서는 대충 2억 년 전후라고 추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억 년이라면 쥐라기가 시작할 무렵입니다. 공룡과 거시 식물의 전성기라 부를 수 있는 시기죠. 이때 포유류는 공룡의 위세에 눌려 어둠의 세계로 쫓겨나 있었고 포유류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속시 식물이 조용히 꽃을 피우기 시작했던 겁니다.